죽은 줄 알았는데 방금 눈을 떴어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고 숨이 목에 걸린 듯 멈춰섰습니다.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켜온 그 사람.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아무 반응도 없던 딸의 곁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말을 건네며 스스로를 버텨왔죠. 하지만 그날 분명히 달랐습니다. 눈꺼풀이 떨렸고 미세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으며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이상함들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왜 그녀는 지금 눈을 떴을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눈을 감은 척하고 있는 걸까? 그가 매일 느껴왔던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사위의 단 10초짜리 손길, 그리고 사고 전날의 마지막 통화. 모든 것들이 의심을 지나 공포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병실을 지키던 한 사람이 마주한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열흘 전에 바꾼 침대 매트리스는 허리에 좋다고 했지만 72년 동안 쌓인 피로를 없애주진 못했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봤어요. 김태준, 무역회사 태준그룹 회장. 깊어진 주름과 불면의 흔적이 제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얼굴이 경제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그저 지친 노인의 얼굴일 뿐이었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눈가의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지만 마음속 무거움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서연이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면서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의식을 잃은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옷을 고르고 같은 시간에 병원에 가고 같은 말을 하며 살아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던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딸이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준 그 넥타이였죠. 아버지, 이거 매면 더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블랙커피로 해결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가 아침마다 전화해서 식사 챙기라고 잔소리했었는데 그 잔소리가 그리워졌어요. 운전기사가 차를 준비해둔 시간은 6시 30분.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항상 같았지만 매일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은 9개월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병원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오는 노인네, 식물인간이 된 딸을 찾아오는 아버지. 서연이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얀 침대,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서연이. 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9개월 동안 깨어나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볼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한때 생기 넘치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예전에 서연이는 항상 손이 따뜻했었는데 혈액순환이 안 좋다며 장갑을 끼고 다니던 겨울에도 서연이의 손은 따뜻했었죠. 서연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의사는 식물 상태라도 청각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사위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에 왔어요. 정확하게 7시 15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완벽한 사위였어요. 항상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
공손한 인사. 서연이의 병실에 들어와서는 늘 같은 순서로 행동했습니다. 문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침대 오른쪽으로 가서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는 순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이의 손을 잡는 시간. 정확히 10초를 넘기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패턴을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에서도 뭔가 위화감을 느꼈어요.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학습된 표정 같았어요. 준혁이 서연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사고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9개월 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녁에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제가 무슨 회의가 있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었죠. 그게 서연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가 운전하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고 그 후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에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말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녹음된 메시지를 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늘 그렇듯 정확히 8시에 자리를 떴어요. 장인어른, 저는 이만 회사에 가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인사였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지만 아마도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이런 착각은 자주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서연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의사는 늘 그렇듯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병실을 나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예요. 서연이에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이의 목소리. 분명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는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데.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어요.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 없이.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들은 목소리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청? 나이가 들어 정신이 혼미해진 걸까요? 병실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 전화, 그리고 사고 당일 서연이가 하려던 중요한 이야기. 뭔가 연결점이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중심에 서연이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표정 뒤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준혁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일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진짜 서연이라면 딸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딸을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병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서연이를 위해서.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이의 전화라고 생각했던 그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환청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보안팀 이상민 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이상민, 우리 회사 보안팀장, 15년 차 베테랑이었죠. 무슨 일일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 이상민은 이렇게 급하게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았네. 내 사무실로 오게. 무엇보다 서연이 일이 신경 쓰였지만 이상민의 태도로 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군 태중그룹의 본사 건물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성취도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서연이의 회복만이 중요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게.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상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방에 도청 장치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놀랐어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 사무실이 도청당할 이유가 있나? 이상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따로 조사해온 것이 있어요. 서연 이사님의 사고에 대해서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의 사고라니. 이상민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서연 이사님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상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계획된 살인 시도였어요.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놀랐습니다. 살인 시도라고? 누가 서연이를 해치려 했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상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건 사고 당일 서연 이사님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녹음 앱을 사용하고 계셨더군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 씨, 지금 어디예요? 그리고 박준혁의 목소리. 회사야. 왜? 서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VIP 구역 CCTV가 조작된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당신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VIP 구역은 회사의 기밀 서류가 보관된 곳이었어요.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공간이었죠.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해외 계좌 내역도 찾았어요. 100억이 넘는 돈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요. 당신 이름으로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웠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증거 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아버지께 갖다 드릴 거예요. 이건 회사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에 서연이가 오늘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한 후 전화가 끊겼어요.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상민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사고 2시간 후 현장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박준혁이 서연이의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자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 박준혁, 서연이의 남편.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이럴 수가.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상민이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복도 CCTV였어요. 날짜를 보니 2주 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늦은 밤 서연이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우연히 병원 보안 담당자가
백업 파일에서 발견한 겁니다. 원본 CCTV 기록에는 없었어요. 이상민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날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서연 이사님의 병실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천장에서 내려다본 각도였어요. 박준혁이 서연이의 링거에 뭔가를 주입하려던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놀라 멈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준혁은 서연이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내 딸을,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상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서연 이사님이 한 달 전부터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서연이가 의식을 찾았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게 했지? 이상민이 설명했습니다. 서연 이사님은 완전히 깨어났지만 위험을 느끼고 의식이 없는 척 연기하고 계세요. 박준혁 이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아침에 받은 전화가 이해됐어요. 정말 서연이었던 겁니다. 서연이는 살아있었고 의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연락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왔습니다. 밤에 몰래 병실에 들어가 서연 이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사님께서 아버님께 연락하고 싶다고 하셔서 추적되지 않는 일회용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쁨, 분노, 혼란,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상민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해요. 준혁은 제가 발견한 회사 자금 횡령 증거 때문에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사고도 그가 계획한 거예요. 제 차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지금은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모르게 연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믿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니. 그것도 9개월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이상민 팀장,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겠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상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그러면 서연 이사님이 더 위험해집니다. 박준혁 이사는 경찰 내부에도 연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혼자 이 일을 꾸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 누가 더 있다는 거지?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상민이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서연이와 박준혁의 통화 이후 다른 통화 녹음이었어요. 박준혁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이 틀어졌어. 서연이가 모든 걸 알아냈어.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처리해. 흔적 없이.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처리할게. 아버지한테 갈 증거는 확보했고 마지막에 변조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고 후에 아직 살아있나? 식물인간 상태야.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병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거야. 박준혁의 대답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지? 박준혁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이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 이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합니다. 박준혁이 의심하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내 딸을 해치려는 놈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서연이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 참아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상민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서연 이사님을 안전하게 병원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
박준혁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잡아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작하지? 오늘 밤입니다. 이상민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오늘 밤 서연 이사님을 구출합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밤이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분노를 숨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밤 내 딸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해친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반드시. 밤 11시. 병원 주차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상민이 준 지시대로 평소와 다른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특히 준혁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요.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민이 미리 보안 카메라 영상을 조작해 놓았다고 했어요. 제 모습은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지하 1층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이상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연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모습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정말 깨어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 보는 서연이의 살아있는 눈빛.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서연도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이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해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결연한 눈빛이었어요. 서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그녀는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실에 들어온 준혁이 간호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물어보며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살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속일 만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의식 검사가 있을 때마다 반응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만 몰래 근육을 움직이며 재활을 했다고 해요. 이상민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 병실 점검을 하던 중 서연이 혼자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상민이 그녀의 아버지 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둘은 비밀리에 소통하며 증거를 모았어요. 준혁의 횡령, 살인 시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인물에 대한 정보를. 하지만 아직도 박준혁 뒤에 있는 진짜 주모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정을 설치해야 했어요. 서연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선언하고 준혁에게 경영권을 이양한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미끼로 제 비밀 계좌와 해외 자산 정보를 넘기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건 위험한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을 살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준혁을 마주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의 위선적인 미소, 거짓된 위로의 말들,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회의실에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이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서연이의 상태도 있어서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여력이 없습니다. 임원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였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준혁의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람과 기쁨을 감추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회장으로 박준혁 이사를 지명합니다. 그는 내 딸의 남편이자 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의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에 경계하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온 준혁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승리감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앉게, 준혁. 의자를 가리켰어요. 나는 진심으로 자네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된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장인어른,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가요? 내 건강이 좋지 않아. 그리고 서연이가 저 모습으로 있는 한 난 마음의 여유가 없어. 거짓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딸을 위한 연기였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탐욕과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네. 목소리를 낮췄어요. 비밀 얘기인데. 내게는 회사 장부에 없는 자금이 좀 있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심을 보였어요.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리해온 자금인데 수천억 원 규모야. 이것도 자네에게 넘기고 싶어. 이 말에 준혁의 호흡이 살짝 가빠졌어요. 욕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네는 내 사위야. 그리고 서연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자네가 내 유일한 가족이 되는 거지. 이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딸을 해치려 한 놈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 준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정보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게. 모든 자료를 건네주겠네. 제안했어요.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준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준혁이 나간 후 이상민에게 연락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상민은 이미 제 집에 감시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내일 밤 준혁이 자백하는 모든 내용이 녹화될 겁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의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손을 꼭 쥐며 힘을 주었어요. 딸도 미세하게 손에 힘을 주어 응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낯선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오늘 특별검진이 있어서 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오늘 특별검진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의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담당 의사가 아닌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응급의학과에서 왔습니다. 오늘 특별검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상민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서연을 해치러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즉시 경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딸의 담당 의사를 불러오세요. 당신이 누군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의사는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아,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서둘러 병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틀림없이 준혁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을 해치려는 또 다른 시도였어요. 병원 보안팀에 연락해 그 의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을 빠져나간 후였어요. CCTV를 확인했지만 그는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집안의 모든 설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회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 감시 장비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내일 저녁 준혁이 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상민이 조언했어요. 그가 자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해요. 특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서연을 구하고 준혁과 그 배후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미끼는 완벽했어요.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라면 준혁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짜 계좌 정보처럼 보이는 가짜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서연을 안전하게 지키고 준혁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서연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목숨을 걸어도 좋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서연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딸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그 간절한 바람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었어요. 서연의 안전과 진실,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질 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넥타이 매듭을 완성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연기하면 됩니다. 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 도착하자 이상민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실의 모든 장치가 작동 중이에요. 그리고 병원의 서연 이사님도 안전합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함정이 설치된 현장이었어요. 책상, 소파, 책장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기. 보이지 않는 진실의 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가짜 비자금 계좌 정보, 해외 자산 목록, 페이퍼 컴퍼니 서류.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끼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진짜 증거들도 준비해뒀어요. 준혁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횡령 증거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인 오후 3시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준혁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욕심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거짓된 공손함이 역겨웠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준혁은 긴장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제 책상 위 서류 봉투를 향해 있었어요. 미끼를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 일, 날씨, 건강 이야기. 모두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올 것을 아는 고요함 같았어요. 준혁, 사실 내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 담당 의사가 어제 저녁에 연락해 왔거든. 미세한 뇌파 변화가 감지됐다고 하더군.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연락은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은퇴를 좀 재고해 보려고 해. 서연이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회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준혁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회에 발표하셨잖아요. 갑자기 번복하시면 이사회는 내일 다시 열면 돼.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으니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미끼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봤어. 이건 서연이의 유산이야. 내 딸에게 줘야 할 것 같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의학은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몸짓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절대 깨어날 수 없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없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준혁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고는 완벽했으니까요. 브레이크 라인을 정확히 손상시켰고 서연이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사고가 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깨어날 리 없어요. 이제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횡령 증거들이 담긴 봉투였어요. 이게 뭔지 알겠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변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어요. CCTV 사진, 계좌 내역, 녹음 파일 기록. 준혁의 범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자네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모든 증거야.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모습, 병원에서 주사기를 들고 서연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100억 횡령한 증거까지.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충격과 공포가 번갈아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어떻게?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준혁. 내 딸을 해치려는 자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서연을 죽이려 했어요. 그 여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준혁이 소리쳤어요. 횡령만 발견했다면 모를까.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알아냈으니 살려둘 수 없었죠. 그 뒤에 있는 사람. 드디어 준혁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누구지? 누가 자네 뒤에 있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어요. 장인어른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회사의 그림자 같은 존재. 제가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경찰을 부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 자백도 받았어요.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재킷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 검은색 권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권총을 든 준혁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증거들 모두 제게 주세요. 준혁이 권총을 제게 겨누었어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상민은 준혁의 소지품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리석은 짓이야, 준혁. 이미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준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서연이 살아있는 한 난 안전할 수 없어요.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권총은 여전히 제 가슴을 향해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같이 가보죠. 어디로? 물었어요. 병원이요. 서연에게.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계획이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서연이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혁의 손에 든 권총은 진짜였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머릿속으로 이상민에게 연락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준혁이 빼앗아 갔어요. 앞장서세요.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이상한 행동하면 쏘겠습니다. 준혁이 재킷을 벗어 권총을 가리며 명령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준혁의 권총이 제 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은 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준혁이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물었어요. 돈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둘 다예요. 하지만 이제는 생존이 더 중요해졌죠. 서연이 깨어난다면 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준혁이 자신의 차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그는 저를 조수석에 앉히고 재빨리 운전석에 탔습니다. 권총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벨트 매세요. 우리 병원까지 가는 길이 꽤 험할 테니까요.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했어요. 준혁의 운전은 거칠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속도를 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제 인생은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내 딸이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준혁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상민이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서연을 보호해 주기를, 아니면 회장실의 녹화 영상을 보고 경찰에 연락해 주기를. 도로 위에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준혁의 차는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필사적인 모습이었어요. 서연이에게 뭘 하려는 거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끝내려고요. 모든 것을.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연을 끝내려고 한다니.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혁의 손에 쥐어진 권총, 그리고 그의 광기 어린 눈빛, 최후의 대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게임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준혁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어요. 재킷 안에 권총을 숨기고 저를 앞세워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권총이 제 몸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수상한 행동하면 여기서 바로 쏘겠습니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방문객들이 오가는 병원 풍경. 모두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있었지만 제 세상은 폭풍우 속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준혁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문을 여세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서연이 없었어요. 링거 스탠드도 모니터링 장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환자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정리된 병실이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이 어디 있지? 그 순간 병실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재빨리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서연이 나타났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제가 알던 강인한 딸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날 찾고 있니, 준혁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준혁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권총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너는? 서연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곧 똑바로 섰어요. 9개월 동안의 병상 생활로 다리 근육은 약해졌지만 그녀는 의지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놀랐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권총을 서연에게 겨눴어요.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쏘겠어. 긴장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확 열리고 검은 제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준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그는 잠시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어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특공대원의 강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 명의 특공대원이 그에게 달려들어 제압했어요. 준혁의 팔이 등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준혁이 특공대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특공대원이 다가와 저와 서연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떨렸지만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이상민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서연 이사님, 괜찮으세요? 모든 것이 이상민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백업 계획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서연, 의식이 있는 서연.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병원 복도에서는 경찰들이 준혁을 연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난 후회하지 않아. 단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만 후회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언론 보도, 회사 내부의 혼란. 준혁의 범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횡령, 살인 시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공범들까지. 준혁 뒤에 있던 인물은 놀랍게도 우리 회사의 전 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부정부패로 해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수심에 준혁을 이용해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회계 자료.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준혁에게는 살인 미수,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연의 재활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근육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강했습니다. 매일 병원 재활센터에서 땀을 흘리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딸의 의지력이 놀라웠어요. 서연은 물리치료사에게 늘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갔어요. 재활 3개월 차 서연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안정했지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병원 스태프들과 이상민, 그리고 회사에 가까운 동료들이 모두 모였어요. 봄이 찾아왔을 때 서연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병원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감쌌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퇴원 후 곧바로 회사로 복귀했어요.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서연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회사를 새롭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취임식 날 서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9개월의 투병과 재활을 거친 후에도, 아니,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더욱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태중그룹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임직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연의 연설에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서연에게 맡기고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휴식을 취할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첫 임원회의가 시작돼요. 같이 가실래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햇빛 속으로 걸어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9개월 전과는 달리 이제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햇빛 속으로